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변리사 2차 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상표법을 맡게 된 한성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동차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득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다 동차신 건가요? 그러면은 먼저 이번에 시험 보느라 1차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일단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제가 문제를 어느 정도 봐도 민특상 D랑 자과가 전부 다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작년이랑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커트라인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학원 게시판 이런 거를 보실 텐데 커트라인이 막 몇이다 몇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까보면은 그거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1차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1차를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예상하던 커트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제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변리사를 진입을 하셨고 결국에 될 거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1년을 허송으로 버리시면 안 되니까. 물론 붙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붙으셨으면 좋겠으니까 최대한 2차 시험을 진입을 하셨으면은 그 대충 겉핥기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냥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그 부진던 동차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에는 제가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게 저희가 총 4가지가 있는데 프린트를 보면은 일단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걸 보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저는 상표법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특징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강의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좌를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들어야 되는지랑 그래서 그 강좌에서 어떤 걸 습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 상표법에만 하나는 건 아니지만 동차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나 좀 간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시험만 보셨고 2차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상표법 기출문제를 실제로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문제만 딱 가져왔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봐봤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딱 2문제 가져왔는데 이것만 같이 보고서 오늘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첫 번째 거에서 넘겨보시면 1번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의 특성, 다른 과목과의 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상표법은 다른 민특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양이 적다는 게 어느 정도로 적냐면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민소법이 2고 특허가 1.5면 상표법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먼저 양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뭐 박상보 변리사님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그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가 조금 나와요. 이 경향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일단 공부하시다 보면 이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2차 시험은 경향이 없는 게 경향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시험을 좀 오래 준비를 했는데 그걸 지나가가지고 반추해보면 막 달라 보이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의 경향은 다를 수 있지만 한 3, 4년 정도 주기를 봤을 때는 문제가 돌아요, 어느 정도,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경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 5, 6년의 문제를 보면은 상표법은 대법원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허법은 하급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증을 하고 가셔야 돼요. 대법원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상표법에서는 상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패널에 관한 뭐 발명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진보성에 대한 사안 포섭을 하려면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특허법 문제가 나왔을 때
전자에 관련된 거를 냈다 그러면 전자 쪽 변리사가 너무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사안포섭을 물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낼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연필이라던가 뭐 나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밖에 낼 수가 없어요, 포섭을 내면. 그러니까 실제 사안대로 내는 게 아니고 간단한 형태로 추상화시켜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표법은 다릅니다. 어차피 상표를 그냥 그대로 주어서 문제를 내면은 저희한테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표법 기출문제에는 상표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건 그 대법원 판례에 있는 그 상표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표를 딱 예를 들어서 뭐 뉴발란스 판례가 문제가 된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깔아놓고서 문제를 주게 되면은 이 판례 낸 거구나 하고서 이거 그대로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경향이 어땠냐면은 표장을 변형시켜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한 3일 정도 들어가가지고 합숙해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장을 변형하냐 하면은 거기가 이제 인터넷이 다 끊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장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직접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장을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뭐 42조, 뭐 이런 식으로 딱 몇 개밖에 조문이 문제가 안 되지만,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상표법은 33조에만 6개가 있고 34조에는 21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합쳐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등록 요건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안지를 이렇게 쓰게 될 때 목차를 분설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논점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표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단원점 문제가 많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상표를 준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가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상표법만이 갖는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이 적다. 민소에 비해서 적고 특허에 비해서도 적어요. 그런데 일단 판례가 나오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하급심이 한 5,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 근데 특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표가 직접 주기 때문에 사안포섭도 직접 해야 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상표를 그대로 주면 사람들이 논점을 아니까 안쪽에 있는 시험 출제하실 때 그림을 바꿔서 내는 경향이 있다. 이걸 아시고, 그리고 단원점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표법만의 특징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걸 보고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명히 민소법도 100점이고, 물론 그렇게 100점을 주진 않지만 특허법도 100점이고 상표법도 100점인데 상표법만 양이 적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소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 보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외우라고 해놓으면은 아무리 시험 차수가 많은 사람이어도 모든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실제로 하실 때 그 판례 법리를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표법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법리를 돌려가지고 자꾸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 수험생들이 판례를 꼼꼼히 잘 외워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교수님이어도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들도 생각보다 상표법은 판례를 잘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배울 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판례 암기는 상표법 같은 경우에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양이 적은 과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판례를 정확히 외우면 사안포섭을 할 때 그 판례 보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게 뭐냐면, 논점이 많다는 거예요. 논점이 많다는 건 어떤 걸 빼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34조 뭐 1항 9호 뭐 12호 13호는 논점을 삼았는데 11호를 깜빡하고 빼먹는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설명드릴 게 뭐냐면, 채점이 어떻게 될까요? 채점이 2차 시험 채점을 할 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하게 되냐면,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채점을 하실 때 채점 기준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 1점,
뭐 판례, 그러니까 판례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의, 취지, 뭐 1점. 그리고 요건, 뭐 1점, 판례, 2점, 사안포섭, 뭐 2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은 옛날에 좀 수험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GS에서 채점을 받을 때는 1점, 2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실제 교수님들은 통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최근에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통으로 채점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칸을 이렇게 준대요. 채점을 할 때. 그래서 그 칸에 이렇게 점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빼먹으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러면 단원점 문제를 했을 때 내가 논리나 답을 틀려도 34조 1항 7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배점표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썼긴 썼는데 좀 적용을 잘못했으면 뭐라도 점수를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안 쓰면 점수를 주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0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을 빼먹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상표법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상표법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논점을 빠뜨리는 게 치명적이니까 이게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논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논점 안 놓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를 그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사안포섭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상표를 바꾸긴 하지만은 그거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알면 좋아요. 숨긴 논점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사안포섭에 대한 논리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양이 적어요. 양이 적으니까 판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겠죠. 그렇다는 건 똑같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판례 현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판례를 좀 깔끔히 잘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점 문제니까 이렇게 논점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잘 하려고 하시면은 공부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가 이제 좀 고민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강의가 뭐가 있는지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면은 일단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가 있고 기초 GS가 있고 실전 GS가 있고 사례 강의가 있고 기출풀이 강의가 있고 판례 강의가 있고 최종 정리 강의가 있어요. 자, 강의가 너무 많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동차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어느 정도 고득점으로 붙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상표법 웬만한 이론은 다 알아.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기본 이론과 판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게 1회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기초 GS는 좀 아시나요? 이게 기초 GS가 뭔지 이런 건 좀 아시나요? 기초 GS가 뭐냐면 그 두 문제를 씁니다. 두 문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두 문제를 쓰고 원래 4문제 2시간이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두 문제를 쓴 다음에 그 이론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2시간 정도 해주는 거예요. 2시간. 근데 실전 GS는 뭐냐면 실제대로 4문제를 쓰고 이게 2시간 걸리고 이거에 대한 강평을 1시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이 있고 기출문제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 차이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제 산인공에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은데 저희 시험을 주관하는 거는 특허청이에요. 이거 아시나요? 예, 특허청이 주관을 하는데 이 시험을 운영하는 거를 산인공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산인공에서 저희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인공 측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수님들이 출제하러 들어가면은 한 5개년치 기출을 준대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건 내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한대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게 다시 안 나오는 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사소한 법리로 나온 거 말고 막 메인 문제로 나왔던 것들은 다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꼭 푸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풀어도 되니까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빼면서 공부하시면 좀 좋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좀 얘기가 좀 돌았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기본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인강으로 빨리 한번 돌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기초 GS를 들으시고 실전을 들으시면 되고 동차 때 이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3개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득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이 밑에 거는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밑에 실력 상승 순서라고 있는데 자,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답안지에 쓸 기본 판례를 암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본 판례를 암기할 때는 그러니까 특허법과의 조금 차이인데 특허법은 말이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상표법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허법은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상표법은 그 강사님들마다 꼭 그 여기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뭐 특정 강사님 뭐 다른 거라도 상표법은 이게 그 암기 자료를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그 암기 자료 들고 다니시면서 일단 그것부터 빨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3번 이제 동차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차 시험은 그냥 객관식 문제 많이 풀다 보면 합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눈에 바르면 어색한 그 문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아니라고 고르면 되는 거니까 쉬운데 2차 시험은 절대 눈에 바르면 안 됩니다.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부분은 정확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기본서로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강의를 도는 과정이 있고 기초 GS를 듣는 과정이 있고 실전 GS를 도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저희가 뭔가 얇은 서브노트 기본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실전 GS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만 주세요. 문제랑 보충자료. 그러면 이거 문제랑 보충자료를 주게 되는데 이거를 들 때 기본서를 못 듣다고 이거를 풀 때 자꾸 이걸로만 돌아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 강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주는 그 자료들에서도 암기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달이 좀 어려운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이거 기본서를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푸니까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면은 항상 기본서로 돌아가가지고 너무 공부를 하려고 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너무 옮기려고 했는데 꼭 그러지 마시고 강의를 듣는 순간이거나 아니면은 이 강의를 복습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한번 외우고 가셔야 한번 외웠으니까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다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어땠냐면 채점평을 줬어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고 나면은 채점에 대한 평가를 저희한테 줬었는데 지금은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내신 다음에 어떠한 답이나 채점평을 주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가 뻗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답이 있다. 2차 시험은 답이라는 게 없고 내 논리를 펼치자 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답이라는 게 2차 시험은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답을 틀렸다고 해서 넌 탈락 이렇게 가진 않아요. 논리가 맞으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괜찮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초 GS를 풀고 실전 GS를 풀 때 저희가 문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강사님한테 받은 그 문제랑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받은 답안과 내가 푼 답안이 논리랑 답이 다르면 내가 답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강사님이 내실 때 의도한 답이 있잖아요. 그 의도한 답 맞추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걸 풀었는데 이건 잘 썼네. 이거는 세모로 썼네. 이거는 뭐 잘 썼네.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를 피드백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답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1번 답 맞았음, 2번 답 틀렸음, 3번 답 맞았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먼저 좀 피드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시험도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순서는 기본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안에 막 의치지도 있고 요건도 있고
뭐 이상한 외국 판례라든가 아니면 심사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문제가 뭐가 나온다 했죠?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기본수 안에 특허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거 먼저 외우지 마시고 대법원 판례부터 먼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면 좋은 게 고시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막 완성됐다는 느낌까지는 안 받았어요. 근데 남들보다 잘 쓴다는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느낌은 없으니까 완벽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1회 도굴해서 50점을 만들고 여기서 기초 GS로 한번 다시 놀면서 60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려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차도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월 10일까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붙어서 동차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동차 안 된다 이런 말 자주 하지만 막상 가보면은 동차가 그래도 한 200명 중에서 한 10몇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러니까 동차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동차 합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장수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차를 버리게 되면은 그 기회 한 번 버리게 되는 거니까 기득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동차 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써야 붙는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A급을 A급으로 쓰면 충분히 붙습니다. 그러니까 C급을 뒤로 밀어서 A급을 A급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에만 빨리 보고 끝낼게요. 자 이제 4번 보면은 기출 예시를 써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 1에 보면 표장이 뭐가 있죠? BKMG Ma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2번 기출 문제거든요. 작년 바로 나왔던. 그러니까 BKMG Ma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계약에서 값은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저 밑줄 그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장 자체는 그러니까 이 기반한 판례가 뭐냐면 청문각 판례예요. 청문각 판례. 근데 표장이 지금 청문각인가요? 아니죠. 예, 이게 청문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청문각 판례를 물어봤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냐면 표장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이 밑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지면 때문에 못 실었는데 원문 찾아보시면 이거 뭐 영업점을 폐쇄했다, 뭐 주요 거래처한테 뭐 권리를 다 넘겼다 이런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사실관계를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밑에를 보면은 또 논점을 숨기지 않고 사안포수 정밀도를 보는 예가 있어요. 57회 2번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서 차지 나오 판례가 나왔고 뭐 33조 1항 3호 거절 이후 통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제도적 취지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차지 나오 판례 원문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꺽쇠는 제가 해놓은 건데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도적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5째 줄 오른쪽부터 있는 게 뭐냐면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왼쪽에 문제 2에 설문 1의 문제를 볼까요? 기술적 표장의 제도적 취지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판례 그대로 낸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2번에 보면 대법원이 환송 판결하기 위한 논리를 쫙 써놨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면은 문제 설문 2에 뭐가 있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위한 판단 논리를 판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그럼 이건 뭔가요? 그냥 판례 그대로 잘라가지고 다 쓰면 완전 고득점 받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서만 보면 안 되겠죠. 판례 원문을 보셔야 돼요. 예, 상표법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판례가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표장만 바꿨지 사실관계는 판례에서 따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상표법 판례를 어떻게 공부하고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은 자, 원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처스 프렌드 판례인데 원문 보면은 엄청 긴 줄글로 쫙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그대로 읽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머릿속을 오른쪽처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논리를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자연의 벗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연의 벗.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뭐 위에 있었고 네이처스 프렌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그 상표의 유사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에 의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외관은 전혀 다르고 호칭도 전혀 달라요. 네이처스 프렌드, 자연의 벗, 호칭이 다르잖아요. 근데 관념이 비슷한 거예요. 자연의 벗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그러니까 관념은 비슷하긴 한데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비슷한 게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유사라고 결론이 났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뭘 했죠? 이 사건에서 표장이 뭐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기억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알지 않아도 자연의 벗이 있었다, 네이처스 프렌드가 있었다,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사 판단 법리가 뭐가 있었죠? 외관 칭호 관념에 의해서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할 수 있는지에 의해 판단한다는 법리를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관념이 비슷하긴 한데 외관 칭호가 확연히 명확히 다르니까 오인 혼동이 안 될 거라서 비유사하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면 판례를 읽으실 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에 원문대로 긴 거를 쫙 읽으면서 그냥 1차 시험 때처럼 눈에 바르시면 안 되고 지금 방금 제가 한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기본서에서 분명히 외우시는 반복되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싹 지우시고 외침간 전객이 추로온 판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뭐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면 유사 상표인데 전체로서 오인혼동 피할 수 있으면 비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핵심 논리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관념 호칭 외관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확연한 차이 때문에 뚜렷이 구별돼서 비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거를 만약에 이 판례를 공부했는데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문구는 그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방금 제가 이거 유사하다고 했나요? 비유사하다고 했나요? 비유사하다고 했죠. 네, 그게 기억이 확실히 나야 돼요. 그거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여러 번 하시면서 이거를 문구를 세밀하게 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결론이랑 이런 틀은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신 다음에 여러 번에 걸치면서 살을 붙여놔가지고 키워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원문처럼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오른쪽처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판례를 읽을 때 쓱쓱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 구조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답안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했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올해 제가 진행할 그 강의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저는 일단 올해 처음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교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 GS는 뭐 하는 강의냐면은 그 이론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보고 있는 교재에다가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욕심 같아서는 기초 GS를 하고 싶지만 제가 교재가 없는데 억지로 막 조잡하게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기초 GS를 하는 거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초 GS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딱 어떻게 할 거냐면은 3월과 4월에 실전 GS를 할 거예요. 사실 이걸 듣기는 힘드시겠죠. 근데 일단 참고 삼아 전해드리면 3, 4월에 실전 GS를 할 거고 5, 6월에는 이거랑 문제가 안 겹치게 실전 B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를 하고 여기는 실전 B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고르신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뭐 김영남 변리사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강사님이나 그러면은 그분 커리를 쭉 따르시고 그분 거를 소화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남으시면은 이거를 조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 강의를 가면은, 그러니까 대형 강사님을 가면은 좀 커리큘럼이 길 텐데,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소규모니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원하시면은 들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들으시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참고 삼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설명해주신 박상보 변리사님이랑 콜라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콜라보는 뭐냐면, 4번은 특허를 하고 4번은 상표를 해가지고 한 달을 좀 알차게 보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최종 정리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때 하고 나가지고 하루 동안 상표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최종 정리 강의를 한번 수강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변리사 업계 전반적으로도 괜찮고 제가 올해 붙어서 올해는 아니구나. 작년에 붙어서 민특상 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그럼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이게 영상 끝 다음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1차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